안녕하세요. 이해의 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검정고시 총정리, 중졸학력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수와 연산, 그리고 문자와 식이라는 이런 두 개의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내용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와 연산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었던 건요. 자, 바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1, 2, 3, 4, 5, 6, 7. 자,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모두 자연수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이런 자연수에서 제일 먼저 정의가 됐었던 것은 바로 약수와 배수였었죠. 자, 어떤 자연수 A라는 녀석을 B와 Q. 자, 이때 B와 Q 또한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 B와 Q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Q 또는 B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그렇죠. 바로 A의 약수다. 그래서 Q는 A의 약수. 자, 반대로 B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A나 Q에 대해서 뭐가 되죠? 그렇죠. 배수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기본 개념이었었던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요. 자, 바로 소인수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소인수분해는 자, 소, 인수. 자,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소라는 거는 소수, 인수. 인수라고 하는 건 약수랑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즉,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았어야 될 개념은 바로 소수, 합성수, 소인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었죠. 자, 소수, 합성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1.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자연수라 불렀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 합성수에서는 1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소수를 정의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죠?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한번 써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는 그렇죠. 2나 3, 그리고 5. 자, 이와 같은 자연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합성수는 누구였었냐? 자, 이때 합성수에도 역시 1을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합성수에 1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수 합성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합성수의 특징으로서는 약수가 몇 개겠어요? 그렇죠. 3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약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합성수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약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따른 대표적인 예로서는 4, 6. 자, 이와 같은 자연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인수라고 하는 건 누구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인 인수. 자, 약수랑은 조금 다르지만 약수처럼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했던 소인수 분해는 어떤 자연수가 주어지면 자, 이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자.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성질까지 알 수 있었냐면 자,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A가 P번 곱해져 있고 B가 Q번 곱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걸 조사할 수가 있었죠.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조사했다? 그렇죠. 각각의 지수라고 하는 녀석, 자, 곱해진 횟수에다가 1씩 더해줬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곱해줬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 자, 바로 1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12라는 숫자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라는 숫자. 자, 이 안에 2가 몇 번 있죠? 그렇죠. 2번 있죠. 자, 2의 제곱. 그리고 3이 한 번 있죠. 자, 따라서 곱하기 3. 자, 엄밀히 쓰자면 여기는 3이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에다 1을 써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공식에 따라서 자, 이때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2에다가 1을 더하고 1에다 1을 더해서 자, 각각 3과 2를 곱하여 6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1을 더하는 이유는
2를 최대 2번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포함해서 자, 우리가 1을 더했었던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또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칠판 보도록 할게요.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공약수가 무엇이었었느냐? 자, 말 그대로 공통된 약수예요. 자, 어떤 2개 이상의 자연수. 자, 이 두 녀석의 공통된 약수들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부르자.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자, 이 녀석을 바로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최대 공약수는 어떤 아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그럼 성질이 무엇이 있었느냐? 자, 살펴보게 되면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자,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였었죠?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하나의 개념이 있네요.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었느냐? 자, 두 자연수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공약수를 구해봤더니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 자, 이때 이 두 수를 우린 서로소라 불렀었죠. 자, 그래서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하자. 자, 예를 들자면 2와 3과 같은 2개의 자연수는 공약수가 1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른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뭐 서로소 관계도 알았고요. 공약수가 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물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소인수분해. 자, 우리가 앞서 소인수분해가 뭔지 살펴봤었죠. 자,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했었어요. 자,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몫의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공약수로 각 수를 나누어 모든 공약수를 곱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글로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장들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이렇게 니은자 표시를 하시고 자, 여기서 24와 36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가 있느냐? 자, 물론 2, 3 작은 수부터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자, 12로 해볼까요? 자, 12로 하시면 24를 나누었을 때 2라는 몫이 생기겠죠? 자, 36을 나누셨을 때는 3이란 몫이 생기겠죠? 자, 이제 더 이상 2와 3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자, 어떤 자연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때 생기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어요? 그렇죠. 바로 최대 공약수라 불렀었어요. 자, 제가 중간 과정을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작은 수 2부터 하면 12, 18, 또 2 하면 6, 9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자, 이 문장의 의미는 그때 나오는 이 수들을 모두 곱하면 바로 최대 공약수 12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자, 24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요. 자, 24는 8 곱하기 3이니까 2가 3번, 3이 한 번 곱해져 있는 꼴이겠고요. 자, 36이란 숫자는 4와 9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2가 2번, 3이 2번 곱해져 있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찾느냐? 자, 최대 공약수는 이 소인수 분해 결과를 가지고 보셨을 때 자, 소인수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 몇 번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긴 2가 3번, 여긴 2가 2번이니까 최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횟수는 그렇죠. 2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는 최대 2번. 자, 3은 여기 하나, 여기 2개니까 3은 최대 1번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때 나온 두 소인수. 자, 소인수들의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 자, 곱의 결과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자, 물론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약수와는 조금 반대 개념이었었던 거죠. 자, 먼저 공배수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그죠? 공통인 배수. 예를 들어 2와 3이 있었다. 자, 2의 배수 2, 4, 6, 8, 10 이렇게 가요.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가요. 자, 그럼 공통 배수가 누가 있냐? 6이 있었네? 12도 있었네? 뒤에 가면 뭐 18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아이들을 두 수의 공배수라 부른다. 자, 이때 이러한 공배수들 중에서 자, 공배수는 계속 쓰다 보면 계속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계속 커지겠죠. 즉 가장 큰 공배수를 찾으라고 묻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작은 공배수.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했죠. 자, 이 최소 공배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냐?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자,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무엇이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자,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자,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최소 공배수는 조금 다르죠? 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누구라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요. 최대 공약수와 다르지 않아요. 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최대 몇 번까지 곱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어느 한쪽에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공배수에 그 녀석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18과 24 제가 두 개의 수를 드렸는데요. 자, 역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6이란 수로 나눠주시게 되면 3 그리고 4가 나올 거예요. 자,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봤던 대로라면 이 녀석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한다? 얘뿐만 아니라 여기는 3과 4 따라서 6 곱하기 3 곱하기 4의 곱의 형태로서 자, 계산해 주시면 72. 자, 이 녀석이 바로 최소 공배수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 18이라는 숫자는 2와 9의 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 자, 24라는 숫자는 3과 8의 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최소 공배수 어떻게 찾느냐? 자, 아까 최대 공약수는요. 소인수 2가 공통으로 있으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찾았었어요. 자, 그러나 최소 공배수는 그렇지 않다. 자, 최소 공배수는 제일 많이 곱해진 횟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써보게 되면 2가 한 번, 2가 세 번, 최대 몇 번? 그렇죠. 3번 곱해져 있는 상태고요. 3이 2번, 3이 한 번, 최대 2번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두 수의 곱의 형태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됐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72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역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요. 자, 정수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고요.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정리를 좀 생략했고요. 자, 중요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의 정수, 자연수라 부르죠. 그래서 뭐 1, 2, 3 이와 같은 수들, 그리고 0, 그리고 0보다 이제 왼쪽에 있는 정수들이 있었죠. 바로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정수를 음의 정수라 불렀었어요. 자, 이 세 녀석을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정수뿐만 아니라 수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다시 말하면 분수꼴의 수가 있어요. 자, 물론 2분의 4와 같은 것은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부르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그냥 정수라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꼴로 썼을 때 자, 약분을 해봐요. 그래서 기약분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정수가 안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부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0.72, 4분의 3, 2와 같은 꼴들. 자, 그럼 이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 부르냐? 바로
유리수라 부르겠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큰 개념의 수가 되겠죠. 자, 이때 유리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수의 정의가 됐었죠. 자, 여러분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었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분자, 분모. 자, 이 두 녀석을 자, 어떻게 한대요?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이것을 유리수라고 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2분의 4와 같은 것도 유리수냐? 예, 유리수 맞죠. 왜? 결과는 2지만 2분의 4라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대신 주의하실 것은요.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분자, 분모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분수꼴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 하지만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자, 이제 대소관계 그리고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소관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 절대값. 자, 절대값 하면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위에 나오죠?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 A. 자, 이 녀석을 나타내는 점까지 그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자, 물론 우리는 간단히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확히는 자,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양쪽에 작대기를 세워서 표시했었던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 대소관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양수. 자, 이건 양의 정수가 아니라 양수예요. 자, 양의 정수는 정수 중에서 자연수인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즉 플러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리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꼭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음수, 0, 양수. 자, 이 녀석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됨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양수는 당연히 절대값이 클수록 그 값은 어때요? 큰 거겠죠. 간단한 예로서 2와 3을 들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수는 둘 다 양수가 되겠고요.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큰 수라는 거. 자, 이와는 다르게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일수록 더 작은 값이라는 거. 자,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리수의 사칙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칙 계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부호일 때 덧셈과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덧셈이 있었어요. 자, 같은 부호일 때 덧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일단 수끼리 그냥 더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녀석이 같은 부호였으니까 그 부호를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러나 서로 다른 부호일 때가 조금 문제였었던 거죠. 한 녀석은 플러스, 한 녀석은 마이너스.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했었느냐? 각각의 절대값의 차를 구했었죠. 자, 물론 이때 절대값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시는 거예요. 자, 절대값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다음에 절대값의 큰 녀석의 부호를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뺄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덧셈에 대해서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정했냐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자, 3에서 2를 빼라. 자,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3, 여기 부호를 바꾸란 얘기예요. 자,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로 써주시란 얘기죠. 자, 왜? 부호를 바꿔서 더하랬으니까. 자,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이니까 절대값이 큰 녀석에서 절대값이 작은 녀석을 먼저 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뺄셈은 이와 같이 덧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의 경우는 같은 부호의 결과는 항상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자, 나눗셈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같은 부호끼리는 나눠도 역시 플러스, 그리고 다른 부호끼리는 나눴을 때 마이너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는요, 연산법칙.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단어로부터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교환법칙이잖아요.
자,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모든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덧셈, 곱셈, 자, 이 두 종류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왜? 3-2, 2-3 서로 다른 결과예요. 그죠? 자,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을 두고 위치를 바꾸어서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같으면 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합법칙. 말 그대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덧셈과 곱셈이 주어졌을 때 자, 다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앞에 걸 먼저 더하고 나중에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걸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그 연산은 똑같다라는 거. 자,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분배법칙 혹은 배분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자, 물론 꼭 이 두 녀석뿐만 아니라 자, 서로 다른 어떤 연산들이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A 곱하기 가로 안에 B 플러스 C. 자, 그럼 어떻게 한다? B랑 한번 C랑 한번 만나서 곱해주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 자, 뒤에서 곱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분배 법칙. 자,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지만 역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자, 이 유리수를 분수꼴로 나타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소수로 나타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뻔하죠.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유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라는 게 있었어요. 자, 무한소수 중에는요 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볼게요. 자, 먼저 유리수의 유한소수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자, 유한소수라고 했어요.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나타나는 수가 유한한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래요? 2 그리고 5. 자, 뭐라고 했죠? 뿐이라고 했어요. 뿐. 2나 5뿐이다. 자, 3이나 뭐 7과 같은 소인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그쵸, 바로 유한소수라고 하겠다. 자, 그럼 당연히 유한소수를 판별하는 문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럼 유한소수를 판별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 기하분수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요. 자,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는데 다른 소인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나 5를 제외하고 다른 소인수 3과 7과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소수가 만들어졌었느냐? 바로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었죠. 자, 물론 모든 소수가 다 순환소수가 되는 건 아니었었지만 자, 우리는 주로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소수보다는 순환 소수를 많이 다뤘었던 거죠. 자, 순환 소수 누구냐?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자, 이러한 소수를 우리가 순환 소수라 불렀었다라는 거. 자, 예를 들자면 3분의 1과 같은 분수는 소수로 고치면 0.3333. 자, 이와 같이 계속 나타나겠죠? 자, 이 경우 소수점 아래 이 3이라는 숫자가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기호로서 0.3 그 위에다 땡 점을 찍었었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한다. 자, 근데 0.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순환소수예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순환소수를 반대로 분수로 바꾸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바꿨었느냐?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0.23 위에 땡땡. 자, 이런 경우를 순환마디라 불렀었죠. 자,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분모의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써주는 거였었죠. 자, 그리고 분자의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의 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간단하죠? 네, 이런 거 쉬워요. 자, 근데 이 경우가 문제가 돼요. 자, 0.14땡. 자, 순환마디가 4밖에 없어요. 1은 순환마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순환마디의 개수가 하나니까 근데 소수점 아래에 두 개의 수가 놓여 있으니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써주시고 순환마디가 아닌 수의 개수만큼 0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자에는요. 자, 순환마디든 아니든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14 그대로 써주시고
순한마디가 아닌 만큼의 수를 그대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죠. 순한마디가 5밖에 없잖아요. 9 하나 써주시고 소수점 아래 순한마디가 아닌 게 2개니까 0 2개. 자, 그 다음에 순한마디든 아니든 315를 그대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2315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순한마디가 아닌 거 31을 뺄 건데 앞에 2가 있네요. 23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2라는 숫자는 없었겠죠? 자, 요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역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수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바로 배웠던 개념이 무리수의 개념이었었는데요. 자, 무리수를 공부하자니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제곱근, 루트라고 하는 녀석이었었죠.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제곱근의 성질. 자, 그에 앞서 제곱근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자, 그 말은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 자, 이때 나타나는 x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a가 0보다 클 때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유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까지의 모든 수들은 자, 더 넓혀서 뒤에 나올 실수까지 정의를 하자면 모든 실수는 제곱했을 때 아무리 작아야 0 아니면 다 0보다 컸었던 거죠. 자, 그럼 0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하자. 그래서 a가 양수. 왜? x제곱은 누군지 모르지만 양수일 게 뻔하니까. 자, 이렇게 정해주면 자, 어떤 수 x를 2번 곱해서 a가 됐대요. 그런 게 누가 있다? 그렇죠.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 두 종류가 있었죠. 자, 위에 것을 양의 제곱근, 밑에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왜?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0의 제곱근, 루트 0, 그냥 0이죠. 자, 따라서 그 결과는 0이다.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녀석이 될 텐데요. 자, a가 양수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루트 a 제곱,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 결과가 다 어땠죠? 다 똑같았어요. 누구로서? 그렇죠. 뒤에 나오는 a란 값으로서 다 똑같았다. 자, 이유는 루트 a 전체의 제곱은 루트 a를 2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루트 a 2번 곱하면 당연히 그렇죠. 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a를 2번 곱할 건데, 자, 우리가 앞서 뭐라고 했죠? 음수끼리 곱하면 그 결과는 플러스 양수로 바뀐다. 즉 2번 곱했을 때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된다. 자, 마찬가지 내용이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 녀석도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잘 아실 거라서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a 제곱의 루트를 주면 자, 우리가 그냥 a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절대값 a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유는 뭐냐? 만약에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정의를 했으면 그냥 a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a가 음수라고 했었으면 a라고 쓰셨을 때 이 결과는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야.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절대값으로 써버릇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제곱근도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에 따라 또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어김없이 제곱근을 한 이유는 무리수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무리수가 누구냐?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소수 중에서 순환소수가 있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는데요.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녀석을 바로 무리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유리수가 아닌 수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루트 2, 루트 3, 그리고 원주율, 파이와 같은 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자, 항상 그래요. 수학은 수가 등장하면 누가 더 크냐 비교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자, a와 b가 모두 무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둘 다 양수라고 해보죠. 자,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예, 안의 값이 큰 녀석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커요. 그럼 안의 값이 컸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를 받고 앞서 유리수를 봤는데 이러한 모든 수를 통틀어 우린 뭐라 부르느냐? 바로 실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우리는 실수라고 한다. 아, 그럼 우리가 배운 수의 개념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다? 그렇죠. 바로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유리수, 무리수 두 녀석이 다 같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실수의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가장 작은 집합에 있었던 것은 정수. 자, 이때 정수는 양의 정수, 우리가 자연수라 부르던 것, 그리고 0, 음의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소수의 개념을 조금 집어넣어 보자면 유한소수라는 게 있었고, 자,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이 녀석도 우리가 분수꼴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전체를 우리가 유리수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린 무리수라 불렀었죠. 자, 이 둘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실수. 가장 큰 개념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유리수면서 무리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둘은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개념의 실수가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럼 당연히 또 뭐 하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등장하면 우리는 크기를 비교해요. 자, 그래서 실수의 대소 비교. 자, A, B가 모두 실수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꼭 다를 필요는 없지만 어떤 두 실수 사이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성립합니다. 자, 어떤 세 가지냐? A-B가 양수다. 즉, 두 수의 차가 양수다. 혹은 두 수의 차가 0이다. 혹은 두 수의 차가 0보다 작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얘가 더 크니까 양수가 나왔겠지. 얘가 더 작으니까 음수가 나왔겠지. 크기가 같으니까 0이 나왔겠지.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등장하는 실수와 수직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 제가 실수들을 점을 찍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실수 안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자, 점을 찍다 보면 이 수직선을 빼곡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빈틈이 막 생길까요? 그렇죠. 빼곡하게 채울 수가 있었죠. 자, 역시 기본 개념에서 잘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에 각 실수들은 무조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실수의 개념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내용들 어떠세요? 자, 어렵지 않았죠? 또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고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무리수에서 근호를 배웠었는데, 자, 이 근호를 가지고 역시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사칙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곱근의 사칙 계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역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건데요. 자, 덧셈과 뺄셈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곱셈과 나눗셈이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줬어요. 자, 이유는 근호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린 근호 안에 음수를 넣을 수 없다라고 배웠으니까요. 그죠?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요. 자, 그럼 루트 A, B로 쓴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근호잖아요. 자, 두 녀석을 곱할 때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놓고 어차피 똑같은 근호니까 한 번에 쓰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루트 AB는 루트 A와 루트 B의 곱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루트 A 제곱 B, 이게 A 루트 B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 부분은요. 자, 기억에서 A 제곱과 B의 곱이니까 루트 A 제곱, 루트 B라고 분명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루트 A 제곱, A라고 쓰랬어요? 절대값 A라고 쓰랬어요? 그렇죠. 절대값 A라고 쓰라고 했죠. 자, 절대값 A, 그 다음에 루트 B. 그리고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죠?
양수. A가 양수니까 더 이상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절대값 버리고 A 루트 B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A 루트 B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요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니은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루트 안에 어떤 수를 우리가 이렇게 거듭제곱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거듭제곱의 수는 거듭제곱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바깥에 있는 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하여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디귿은 사실 기역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수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은 반대되는 연산으로서 어차피 나눗셈도 곱셈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지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루트 a분의 루트 b분의 루트 1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둘을 곱해라. 그럼 기역에 의해서 안에 것끼리 곱하면 루트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가 됐었느냐? 바로 분모의 유리화. 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자, 분모를 유리하는 과정. 자, 분모의 루트 어떤 숫자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조금은 복잡해 보이게 있는 경우.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b가 양수일 때. 자, 이런 경우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루트 b분의 a.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분모에 있는 무리수랑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분의 a 루트 b.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리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원래 분수는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1이었었어요. 그죠? 자, 길게 써보죠. 근데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자,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즉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모의 계산 결과는 자, 우리가 합차는 제곱차라고 배웠었던 거죠.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자, 우리가 기본 개념편에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자, 바로 그냥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둘 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왜 뒤로 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언제나 덧셈이 가능하고 언제나 뺄셈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m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자, 여러분 교재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로 구별해놨겠지만 저는 한 번에 묶어서 써봤어요. 자, 지금 이 두 녀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묶어서 써놨는데 자, 마치 이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떤 문자, 동류항처럼 생각하고 앞에 곱해져 있는 수들끼리 연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무리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에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네요. 덧셈이 있지만 또 곱셈으로 연결됐어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씩. 자, 그럼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안에 것끼리 곱한 다음 루트 한 번만 써주면 되죠? 따라서 루트 ab. 자, 여기도 루트 ac.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덧셈. 자,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릴 거 없이 똑같은 내용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제곱근의 근사각 구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자,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찾는 거.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실 리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이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정도는 계산을 한 번쯤 연습은 해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의 근사각.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서 뭐 루트 얼마는 뭐 0. 얼마 이렇게 줬을 때 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런 문제는 대부분 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루트 100a는 10루트 a다 라는 꼴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주어진 근사값에 적당한 10 또는 100,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꼴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혹은 나눗셈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와 연산에 대해서 같이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자, 시계 계산이에요. 자, 이게 한 단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단항식,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 거기 때문에, 자, 문자로서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약속을 해요. 자, 첫 번째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거듭 제곱은 말 그대로 거듭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곱하기 땡땡땡 a. 자, 이 a를 n번 곱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계산의 결과는 뭐라고 쓴다? 그렇죠. a의 n제곱이라고 쓴다. 자, 이때 a를 미치라고 했었고 n을 지수라고 했었던 거죠. 즉 n이라고 하는 것은 곱해진 횟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한 4가지 정리가 돼 있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뭐 숫자와 문자의 곱은 숫자를 앞에다 쓰겠다. 문자끼리 여러 개 곱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제목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바로 대입. 대입이 뭐예요? 대신 집어넣는 게 대입이에요. 그죠? 누구 대신? 미지수, 즉 문자 대신에 누구를 넣어요? 수를 집어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에 들어있는 문자를 수나 다른 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y에 관하여 푼다, x에 관하여 푼다, 누구에 관하여 푼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를 미지수로 식을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 이 말은 자, y란 녀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럼 x를 미지수로 해서 뭐 x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1 이와 같이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식의 값. 이런 대입의 과정을 거쳐서 자, 이렇게 표현된 식에다가 미지수 x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y의 값이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식의 값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식의 값 구하기. 예,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거듭제곱을 설명드리면서 지수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A가 n번 곱해지고 B가 n번 곱해진 것도 있을 때 이 둘을 곱하는 결과, 혹은 A를 n번 곱한 후에 다시 그 결과를 n번 곱할 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자, 지수법칙에서는 밑이 0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 쓰이는 숫자는 곱한 횟수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과정에서는 m과 n, 지수가 되는 숫자들은 자연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상위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꼭 지수가 곱한 횟수가 아니라서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 실수로도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만 정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내용 보시면 A의 m제곱 곱하기 AN제곱. 이 말은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결과끼리 다시 곱하래요. 여기가 A가 m개 곱해져 있고 A가 n개 곱해져 있으면 전체 곱하면 A는 총 몇 개? 그렇죠. m 플러스 n개. 아,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밑이 서로 같을 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하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A를 n번 곱한 후에 다시 그 전체를 n번 곱하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해서
A 이걸 n번 곱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묶음을 또 몇 개? n개 곱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묶음이 n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도 m개, 여기도 m개, 여기도 m개. 근데 총 n개야. 그 mn개 있겠죠. 아, 그래서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한다는 것은 지수끼리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차피 얘랑 같으면 m과 n의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이렇게 써도 될까요? n번 곱하고 m제곱 해도 된다. 맞나요? 네, 맞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눗셈에 대해서 정의할 때, 자, 곱셈과 나눗셈은 거꾸로 가는 역연산이라고 했었어요. 자, 밑이 같을 때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했으면 밑이 같을 때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상되는 답이 있잖아요. 빼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때 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m에서 n을 뺄 건데 무작정 빼는 게 아니라 m이 더 클 수가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m이 더 큰 경우에는 그냥 빼시면 돼요. 자, m과 n이 같으면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m과 n이 같아. n 대신에 m 넣어보면 되죠. 같은 수끼리 나는 거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n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뒤에 있는 수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걸 지수로 쓰되 역수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긴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 b를 곱한 후에 n제곱을 한다. 자, 이거는 각각의 n제곱을 준 결과와 똑같다라는 거.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 기억나시죠? 자, 이런 내용들 정리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법칙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 지수법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우리 교재에 보면 2페이지에 걸쳐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정독해서 분명히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 쉽게 확인하시라고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전개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해요. 제가 뭐 한다라고 했죠? 그죠? 전개한다라고 했어요. 자, 전개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과 다항식 또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있어서 자,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 식을 합으로 풀어놓는 것. 자, 이것을 전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전개하여 늘려서 쓴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서 배워요. 자, 바로 그게 누구냐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자, 곱셈 공식은 어떤 과정을 쓴다? 그렇죠. 전개라는 과정을 쓴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거꾸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거꾸로 가는 과정. 이 거꾸로 가는 과정을 뒤에서 뭐라고 배워요? 그렇죠. 이 거꾸로 가는 과정을 우린 뒤에서 인수분해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결과를 놓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처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한 번에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곱셈 공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식의 변형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식의 변형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배우셨던 개념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자,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